열정을 원합니다. 우리국어 현대문법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보조적 연결어미에 대해 살펴봤는데 사실 보조적 연결어미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보조용언의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죠. 보조용언과 본용언 구분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먼저 본용언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용언이에요. 문장의 주체를 서술해주는 역할을 하는 녀석들을 본용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반면에 보조용언은 이 본용언에 붙어서 기대어서 문법적인 보조적인 의미를 더해주는 것들을 말합니다. 이렇게 개념 정의를 내리면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문장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나는 밥을 먹고 갔다 라고 하는 문장에는요, 먹다와 가다의 주체가 모두 나입니다. 먹은 것도 나고요, 간 것도 나입니다. 반면에 나는 밥을 다 먹어간다 라고 하는 문장에서 먹다의 주체는 나가 맞지만 간다의 주체를 나라고 말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의 간다는 고의 의미가 아니기 때문이죠. 이 간다는 먹다라고 하는 이 용언의 진행의 문법적 의미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보조용언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본용언의 형태와 보조용언의 형태가 같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본용언과 보조용언을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첫 번째, 연결어미 뒤에 서를 붙였을 때 가능하면 본용언, 불가능하면 보조용언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밥을 다 먹고서 가다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나는 밥을 다 먹어서 간다가 되는 경우에는 의미가 원래 문장에서 달라지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자, 두 번째, 마찬가지 이유긴 한데요. 본용언의 구성의 문장 사이에는 다른 부사 수식 성분이 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밥을 먹고 빨리 갔다 라는 문장이 가능한 반면 밥을 다 먹어 빨리 간다 라는 문장은 역시 의미가 달라지게 되죠.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두 개의 문장으로 분리가 가능하냐인데요. 먹다와 가다 주체 모두 나기 때문에 나를 주어로 한 두 개의 문장으로 나눌 수 있는 반면에 나는 밥을 다 먹어간다 같은 경우는 두 개의 문장으로 쪼갤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결론으로 정의를 내리자면요, 보조용언과 본용언은 항상 짝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보조용언과 본용언은 분리할 수 없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여러분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까지 여러분 용언에 대해서 살펴본 건데요. 오늘부터는 문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문장은 어떤 내용들로 가득 차 있을지 궁금한데요. 오늘부터 시작해보죠. 자, 그러면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장 첫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문장 가운데서도 가장 기초가 되는 문장의 성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 성분에는 각각 어떤 종류가 있는지를 이야기해 볼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문장 성분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어절, 구, 절, 문장의 개념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함께 살펴보죠. 자, 먼저 문장 성분의 정의를 내리려면은 문장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문장, 센텐스는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을 완결된 내용으로 표현하는 최소의 형식으로 정의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이야기, 언어를 사용할 때는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단어만 사용했을 때는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을 완전하게 전달하기는 어렵습니다. 문장이 되었을 때 비로소 완결된 내용으로 청자에게 전달이 되게 되죠. 그래서 문장은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장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을 문장 성분이라고 합니다. 문장 성분, constituent of sentence라고 영어로는 하네요. 문장을 구성하면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할 때 우리 문장 성분이라고 하고요. 이 문장 성분에는 주성분, 주어, 목적어, 서술어, 보어가 존재합니다. 이 네 가지 성분은 주성분이면서 문장 내에서 반드시 필수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필수 성분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이 주성분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이 두 가지 성분을 부속 성분이라고 합니다. 관형어와 부사어, 관형사와 부사는 각각 체언으로서도 체언으로서가 아니라 품사로서도 체언을 꾸며주거나 용언을 꾸며주는 역할을 했던 녀석들이었죠. 자, 그리고 끝으로 독립어는 독립성분으로 따로 분류를 합니다.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주어부터 보어까지 이 네 가지 문장 성분은 문장 내에서 필수적이기 때문에 필수 성분이라고 부르고요. 관형어와 부사어는 필수의 반대말이 수위예요. 수위라고 하는 것은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 있다 이런 얘기라서 수의 성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필수 성분에 이 네 가지 말고 한 가지 더 들어가는 게 있는데 무엇이냐면 부사어는 부사어인데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부사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닮았다 라고 하는 문장은 완전한 문장이 아니죠. 완결된 내용이 아니죠. 여기에 누구와, 즉 나는 어머니와 닮았다, 즉 어머니와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부사어, 필수적 부사어라고 부릅니다. 필수 성분에는 그래서 필수적 부사어가 포함돼요. 주성분은 4가지지만 필수 성분은 5가지로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뒤에 문제 풀 때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부사어도 필수적 부사어와 대비되는 수의적 부사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장 성분의 기본적인 개념을 살펴봤는데요. 정확하게 문장 성분의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그 문장 성분이 역할을 하게 되는지를 지금부터 살펴보는 겁니다. 주성분은 문장 내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주성분이라고 합니다. 주어는 문장의 주체가 되는 성분을 주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서술어는 이 주체가 행하는 동작이나 혹은 가지고 있는 성질 상태를 말합니다. 목적어는 동작의 대상이 되는 것을 목적어라고 하고요. 보어는 그 문장을 보충해주는 문장 성분을 보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예문을 통해서 살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문을 가져와 보죠. 자, 영호가 학교에 갔다 라고 하는 문장에서 이 주체가 되는 녀석을 찾아보겠습니다. 바로 영호가죠. 자, 그런데 이 영호가가 주어가 되는 이유를 분석을 해봅시다. 영호라고 하는 체언에 뒤에 가라고 하는 조사가 붙었어요. 이 조사를 우리는 주격조사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주어가 되기 위해서는 체언에 주격조사가 붙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물론 격조사는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생략된 형태로도 주어가 제시가 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격조사 대신 보조사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주격조사가만 와야 된다 그런 건 아니라는 점 여러분 이해는 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서술어가 되기 위한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3가지 문장인데요. 주어는 모두 제호가입니다. 그런데 서술어가 각각 달라요. 제호가 똑똑하다. 서술어죠. 제호가 어떠하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는 거니까요. 그리고 제호가 당번이다도 서술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제호가 물을 마셨다에서 마셨다도 서술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똑똑하다는 지금 단어 자체의 품사가 뭡니까? 형용사입니다. 그리고 물을 마시다의 마시다는 동사죠. 즉 서술어의 역할을 해주는 품사가 바로 용언인 겁니다. 용언은 그 자체로 서술어의 역할을 한다, 서술성을 갖고 있다, 누차 선생님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 용언이 아니면서도 서술어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체언, 당번은 체언이죠. 체언 뒤에 서술격 조사가 붙으면 서술어의 역할을 체언이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서술어가 될 수 있는 방법 이 3가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용어는 그 자체로 서술어의 기능을 한다. 체언에 서술격 조사가 붙으면 서술어의 기능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목적어. 자, 제호가 물을 마셨다 해서 마시는 대상이 뭡니까? 물을 되죠. 자, 이때 체언에 목적격 조사 을이 붙어서 목적어가 된다는 점. 마찬가지입니다. 격조사는 생략 가능하고요. 생략된 뒤에 보조사가 결합할 수도 있다는 점 여러분 염두는 해야 합니다. 자, 다음으로 보어입니다. 보어. 수미가 호텔리어가 되었다. 영어는 우리말이 아니다 해서 여러분 반드시 필요한 문장 성분들이 있어요. 자, 모두 다 필요합니다. 자, 호텔리어가를 빼보겠습니다. 수미가 되었다. 자, 우리말이를 빼볼게요. 영어는 아니다. 자, 호텔리어가, 우리말이 이 두 문장 성분은 반드시 이 문장 내에 필요한 성분들입니다. 자, 이 녀석들 우리는 보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보어는 이렇게 체언에 복격조사 이가가 붙어서 만들어집니다. 문제는 주격조사 이가와 형태가 같다는 것인데 그래도 주체와 보어에 해당하는 것은 여러분 충분히 구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잘 살펴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어가 쓰이게 되는 문장은
서술어가 제한됩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 쓰인 두 예문의 서술어 되다와 아니다만 서술어를 갖는다는 점을 기억한다면 보어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성분 살펴봤는데요. 정리하자면 주어는 체언의 주격 조사가 붙어서 형성되고 서술어는 용언 그리고 체언의 서술격 조사가 붙어서 형성되고 목적어는 체언의 목적격 조사가 붙는다. 보어는 서술어가 되다 아니다일 때 복격 조사 이가를 쓰는 문장 성분을 보어라고 부른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부속 성분 살펴봐야겠죠. 부속 성분은 주성분을 꾸며주는 주로 주성분의 내용을 수식해주는 문장 성분을 말하고요. 먼저 관형어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체언을 수식해주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부사어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용언을 수식해주는 말이죠. 자, 주희의 예쁜 새 신발에는 지금 관형어가 될 수 있는 모든 예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체언은 딱 하나입니다. 뭐예요? 두 개네요. 마지막 수식을 받고 있는 체언은 딱 하나죠? 뭡니까? 신발이라고 하는 체언인데 앞에 나오는 이 세 개의 단어는 모두 신발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신발은 신발인데 누구의 신발이에요? 주희의 신발입니다. 근데 이때 체언에 관형격 조사가 붙어서 주희의는 관형어로서 기능을 하게 되죠. 자, 그 다음 예쁜 보겠습니다. 예쁜의 품사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예쁘다, 형용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즉 용언에 일반적인 종결어미를 사용하지 않고 관형사형 전성어미를 쓰면서 뒤에 오는 신발을 꾸며줄 수 있게 만들어주고 있죠. 자, 그리고 새는 그 자체로도 체언을 꾸며주는 관형어가 됩니다. 자, 그 다음 부사어 보겠습니다. 부사어는 용언을 수식해주는 말인데 여기에도 지금 부사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 쓰이고 있어요. 자, 민수가 달려갔다라고 해도 사실 이 문장은 크게 부족하지 않은 문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선생님께라고 하는 말이 들어갔죠. 그러면 어디로 달려갔는지, 누구에게 달려갔는지가 보충 설명되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인 문장이 됩니다. 자, 이때 선생님이라고 하는 체언 뒤에 깨가 붙었는데 이 깨의 정체는 부사격 조사라는 거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체언에 부사격 조사가 붙어서 부사어가 된 형태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뒤에 오는 빨리는 그 자체가 부사입니다. 품사 자체가 부사예요. 물론 빠르 뒤에 부사 파생 접사 이가 붙은 형태로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 있긴 합니다. 자, 그 다음 종민은 오빠와 달리 영민하다라고 하는 문장에서 오빠와 다르다, 종미가 오빠와 다르다라고 하는 문장이 지금 이 안에 안겨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저 다르다 뒤에 붙은 이는 부사형 전성어미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지난번에 여러분 지난 시간인가요? 지지난 시간이 되겠네요. 전성어미 공부할 때 부사형 어미의 종류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형어와 부사어는 거의 비슷한 절차를 거칩니다. 자, 끝으로 독립성분 보겠습니다. 문장 내에서 다른 문장 성분과 관계없이 따로 떨어져 있는 문장 성분들을 우리 독립성분이라고 하고 독립어만 여기에 포함됩니다. 자, 테스 형아 했을 때 여기 아는 감탄사죠. 그죠? 이 감탄사가 바로 독립어, 문장 성분으로서 독립어고요. 테스 형아, 그죠? 했을 때 체언, 테스 형은 체언이죠. 거기에 아라고 하는 혹격 조사가 붙으면 얘도 독립어가 됩니다. 자, 다 정리하면 부속성분과 독립성분을 정리하면 관형어는 관형사가 관형어가 되고요. 체언의 관형격 조사 그리고 용언의 관형사형 어미가 붙으면 관형어가 됩니다. 부사도 똑같습니다. 부사 자체가 부사어가 되고요. 체언의 부사격 조사가 붙은 형태 그리고 용언의 부사형 전성 어미가 붙은 형태가 부사어가 됩니다. 독립어는 감탄사가 독립어가 되고요. 체언의 혹격 조사가 붙은 형태도 독립어가 될 수 있다는 점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장의 성분에 대해서 문장 성분의 형성 절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서술어의 자릿수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선생님이 부가적으로 설명할 텐데요. 여러분 영어에 보면은 문장의 형식, 1형식, 2형식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국어에는 그렇게 구분하진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문장의 형식을 서술어의 자릿수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서술어의 자릿수가 뭐냐면요.
서술어가 갖게 되는 꼭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를 서술어의 자릿수라고 해요. 총 3가지의 자릿수가 있는데요. 먼저 그러니까 당연히 이 문장 성분은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필수 성분의 개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필수 성분은 뭐겠습니까? 목적어, 주어, 그리고 보어, 끝으로 서술어가 아니라 필수적 부사어입니다. 왜 서술어는 빼냐면 서술어가 가져야 되는 문장 성분의 개수를 세는 것이기 때문에 서술어는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점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한 자리 서술어부터 보도록 할게요. 한 자리 서술어는요, 주어만 있으면 되는 문장들을 말해요. 서술어를 말해요. 그녀가 웃는다에서 그녀가 라고 하는 주어만 있으면 이 문장은 성립이 되죠. 자, 다음에 두 자리 서술어는요, 한 자리는 당연히 주어 쪽이겠죠? 나머지 한 자리는 바로 주어의 목적어가 오는 형태. 자, 현수가 밥을 먹었다 하면 현수가 주어, 밥을 목적어에서 두 자리 서술어가 됩니다. 자, 그 다음 주어에 보어를 갖는 형태들이 있잖아요. 물이 얼음이 되었다 라고 하면은 되다라고 하는 서술어는 물이라고 하는 주어와 얼음이라고 하는 보어를 필수적으로 갖게 됩니다. 두 자리 서술어가 되고요. 자, 세 번째, 주어에 그렇습니다. 필수적 부사어를 요구하는 문장들이 있어요. 자, 나는 아버지와 닮았다 해서 주어는 나는, 아버지와는 그렇습니다. 부사어가 필수적 부사어가 되죠. 이렇게 해서 두 자리 서술어에 대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세 자리 서술어는 딱 한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주어에, 목적어에, 그리고 필수적 부사어를 갖는 경우를 우리 세 자리 서술어라고 합니다. 보통 이런 문장들이 세 자리 서술어예요. 할머니께서 용돈을 나에게 주셨다. 수여동사라고 하잖아요. 수여동사, 수혜동사는 대체로 세 자리 서술어입니다. 무엇을 누구에게 주었는지가 설명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주어 할머니께서 용돈을 목적어 나에게 필수적 부사어 해서 세 자리 서술어가 된다는 점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한 자리 서술어, 두 자리 서술어, 세 자리 서술어 개념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으리라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어절, 구, 절 그리고 문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먼저 문장은 선생님이 이야기했다시피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을 완결되게 표현해내는 것을 문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절, 구, 절 이 세 가지 개념에 대해서 좀 깊게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자, 문장 이것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한 최선의 결과이다 라는 이 글은요 하나의 문장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문장을 어절로 나눈다 라고 하면은 쉽게 생각하면 돼요. 띄어쓰기 단위가 바로 어절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한 최선의 결과이다를 우리가 어절로 나누면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한 최선의 결과이다가 되는 거예요. 총 6개의 어절로 구성된 문장이었네요. 자, 그런데 이렇게 어절로 나눠 놓으면 그 이후부터는 각각의 어절이 문장 내에서 하나의 문장 성분으로서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했던 7가지 문장 성분 가운데 하나로 우리가 이름을 붙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주어입니다. 우리가는 뭘까요? 우리가도 주격부사가 붙어 있습니다. 주어죠. 곰곰이는 뭘까요? 곰곰이. 이는 부사 파생 접사. 그렇죠. 부사어입니다. 생각하는 뭘까요? 생각하는 여러분 뒤에 니은이 관형사형 전성어이니까 관형어로 쓰였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이 생각한도요 서술성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얘를 서술어로 본다면 우리가가 바로 생각의 주체가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따로 뭐라고도 부르냐면 관형절의 서술어라고 부르기 때문에 서술어로 봐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 최선의 같은 경우는 확실한 관형어고요. 결과이다 라고 하면 문장을 끝맺고 서술해주고 있기 때문에 서술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절 단위로 우리가 그 문장 성분을 따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꼭 기억을 해두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둘 이상의 어절이 모여있는 것들을 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구는요. 둘 이상의 어절이 모여있다고 하더라도요. 그 두 어절이 주술 관계를 갖는 형태라면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이것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한 최선의 결과이다 에서 구를 찾자면 바로 이런 것들일 거예요. 곰곰이 생각한
그리고 최선의 결과 정도일 겁니다. 두 개의 어절이에요. 그렇죠? 곰곰이와 생각한, 그리고 최선의 결과, 지금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얘네들을 보면은 두 개의 어절이지만 생각한을 우리가 서술어로 보더라도 주어는 우리가에 있기 때문에 이 두 어절 사이에는 주어로 볼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묶어서 이야기하더라도 구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최선의 결과도 마찬가지죠. 결과를 꾸며주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문장 성분이긴 하지만 이들이 주술 관계를 갖는 역할은 아니기 때문에 역시 구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구는 이 명칭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문장 성분 이야기하면 주어, 목적어, 서술을 이렇게 부르지만 구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공부했던 품사의 명칭이 많이 나와요. 자, 곰곰이 생각하는 동사구고요. 최선의 결과는 명사구예요. 왜냐면 끝에 끝나는 것이 바로 동사, 품사를 갖고요. 결과는 명사를 품사로 갖잖아요. 그래서 구는 이렇게 명사구, 관형사구, 부사구, 동사구, 형용사구가 있는데 이들의 특징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명사구의 경우는 지금 이처럼 앞에 관형어의 수식을 받고 있는 어절을 우리 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관형사구는 앞에 부사어가 오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부사구도 앞에 부사, 동사, 형용사도 앞에 부사가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 유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명사구, 관형사구, 부사구, 동사구, 형용사구 각각 여러분이 실제 언어 생활에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찾아보는 것도 재미가 있는 활동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절 살펴볼 거예요. 절도 둘 이상의 어절이 모여있는 것을 절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주술 관계를 갖는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구와 구분이 되죠. 이것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한 최선의 결과이다 해서 우리가 절을 찾는다면 우리가부터 생각한이에요. 자, 생각한 건 누구예요? 우리가니까 이것 또한 주술성을 갖고 있는 주어와 수어성을 갖고 있는 하나의 문장으로 볼 수 있지만 전체 큰 문장, 이것은 최선의 결과이다 라고 하는 큰 문장 안에 안겨있기 때문에 얘를 문장이라고 부르진 않고요. 절이라고 불러주게 됩니다. 자, 이 절은 관형절이에요. 왜냐면 최선이라고 하는 체언을 꾸며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기출문제를 풀면서 문장 성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출문제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이런 내용입니다. 문장 성분 중에 다른 문장 성분과의 문법적 관계를 맺지 않는 독립어를 제외하고 나머지 문장 성분들을 분류해 봅시다. 문장 성분 중에 주어, 목적어, 서술어를 주성분이라고 하고 관형어는 부속성분이라고 한대요. 그쵸? 이건 방금 살펴봤던 거죠. 자, 학생이 이야기합니다. 주성분은 문장의 뼈대가 되는 성분이고 부속성분은 주성분을 꾸며주는 성분이다.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문장 성분은 문장에서 필수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필수 성분과 나타나지 않아도 되는 수의 성분으로 나눈대요. 그런데 주성분은 모두 필수 성분인데 부속 성분은 주로 수의 성분이지만 필수 성분인 경우도 있대요. 자, 이게 뭐겠습니까? 그렇죠. 필수적 부사어를 염두에 둔 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요. 1번 기억에는 주성분이 2개 있다 라고 했어요. 주성분 2개 있나 찾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서술어 주성분이죠. 그리고 주어 주성분입니다. 자, 잘 얘는 수의 성분이고 근데 수진이가 어울린다 라고 하면 이것은 비문이죠. 미노와라고 하는 이 부사어도 필수적 부사어이기 때문에 3개의 필수 성분이 있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주성분은 주어, 서술어, 보어, 목적어에만 해당하죠. 그래서 서술어와 주어만 개수를 따지면 2개 맞습니다. 자, 2번 희수. 니은에는 부속 성분이 1개 있습니다. 부속 성분 하나 있나 보겠습니다. 관형어나 부사어 찾으면 되는 거죠. 명수가 방을 깨끗이 청소하였다. 부사어 1개니까 부속 성분 1개 있다. 맞는 얘기입니다. 3번 디귿에는 필수 성분이 2개가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적합하다 필수 성분이죠. 자, 기후가 적합하다. 기후 주어도 당연히
주성분일 겁니다. 그런데 기후가 적합하다라고 하면은 좀 어색하죠? 뭐가 필요합니까? 어디에 적합한지 필수적 부사어도 반드시 필요한 입니다. 그래서 필수 성분이 2개 있다라고 하는 말이 틀린 겁니다. 그렇죠? 얘는 서술어, 주어, 필수적 부사어까지 요구하는 필수 성분이 3개인 문장입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는데요. 4, 5번을 살펴보겠습니다. 4번, 민정이에게 편지를 보냈다라고 하는 문장에서 민정이에게는 부속 성분이죠. 그런데 보낸 것이기 때문에 나는 편지를 보냈다라고 하면 완전한 문장이라고 말하기 어렵죠. 민정이에게도 필수 성분은 맞다. 그래서 4번도 맞고요. 5번, 경수, 미음에서 우체국에서는 부속 성분이면서 수의 성분입니다. 자, 우체국에서 부속 성분 맞아요. 그런데 필수인지 수인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본 거예요. 뭐를? 영화를. 그렇죠? 근데 우체국에서 봤는지는 사실 이 문장에서는 필수적이지 않아요. 핵심적인 정보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부속이면서 수의 성분이다 라는 표현은 맞습니다. 정답은 3번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문장의 성분,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해봤고요. 어절, 구, 절의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 잘 이해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장의 성분에 대한 내용 마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문장의 짜임을 알아볼 텐데요. 여러분 이미 공부했던 내용들의 반복이기 때문에 어렵진 않을 겁니다. 자, 이만 수업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 오늘도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분의 열정을 응원합니다.